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투표 결과 당원 4명 가운데 3명꼴로 비례정당 합류에 찬성을 한 겁니다. 네,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석연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됩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제 총선 얘기가 굉장히 지금 선거철이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총선 얘기로 한번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에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겠다, 들어가겠다 이렇게 당원 투표에서 좀 압도적으로 74%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미래한국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위성정당이 아니라 위장정당이다 이런 말도 썼는데 이 위성정당은 그 미래한국당과는 다르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봐야 되는 겁니까? 큰 맥락에서 보면은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는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상황론을 들고 있어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은 당초에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비례 위성정당 같은 거는 안 만들기로 했는데 한국당에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결국은 제1당 그러니까 의석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제1당 의석을 넘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개혁 과제들, 대표적인 이제 공수처죠. 이런 부분들이 다 무산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한국당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도저히 앞으로 정치가 혼란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정당방위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거제도 개혁을 취지를 그대로 살리려면은 결국 이제 소수 정당들에게도 의석수를 배분해야 되는데 이 소수 정당 의석들을 얼마만큼 참여시킬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현재는 지금 정의당 그리고 민생당도 아직 참여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의당을 넘어서 민생당까지 참여하지 않으면은 이 명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차차 풀어보겠습니다. 장 교수님 그러면요. 지금 미래한국당은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미래한국당이 지금 이 민주당이 합류하려고 하는 비례연합정당을 굉장히 비판을 한단 말이죠. 본인들은 위성정당을 만든 상태에서 위성정당 만들려는 그 여당을 비판하는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총선을 앞두고 아주 정치적인 소재를 큰 소재를 만났고 그리고 이것이 4.15 총선 때까지 줄기차게 이것에 대해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호재를 한국당 통합당 측에서는 얻었다고 봅니다. 애초에 4+1 해서 뭐 하여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4당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의를 거스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기존의 민주당이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 만들었는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 보면은 왜 만들었습니까? 거대 양당의 폐해를 없애고 그리고 군소정당, 소수정당 그리고 각 이익 집단들이 다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정당들을 만들어서 원내에 진입을 해서 국회의 다원성 그리고 시대에 맞는 정당 구조를 혁파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비례연합정당이 민주당이 또다시 한국당을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 민주당에서는 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정치는 명분이라고 했고 명분 뒤에는 실리가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과거에 미래한국당을 지금 통합당이 만들었을 때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말던가.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런 것들이 취재하면 한국당이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설득이 되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세너법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먹잇감을 지금 민주당에서 제공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첨언을 해야 되겠는데
비례위성정당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당초에 통과시켰던 선거법 개정의 취지하고는 정반대되는 것이니까요. 예.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취지는 뭐냐면은 거대 양당의 독과점 체제 대신에 소수 정당들도 원내에 진입하도록 기회를 줘서 다당제로 가자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먼저 한국당,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당초에 개정했던 선거제도 개혁 취지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최소한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방어하느냐? 그러면 범진보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당 취지에 맞게 예. 소수 정당들에게도 의석을 배분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그래서 후순위 자신들이 참여 안 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7석 정도만 갖겠다. 예. 이렇게 하니까 저는 불가피한 상황론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냐.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도 절대 다수 74%가 찬성한 것 아닌가. 예.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당의 지금 선거법이 이제 소선거구제 아니겠습니까? 소선거구제라는 것은 각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서 이제 심판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회를 구성하는 의회가 이끌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네. 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각제적 요소로 정당을 어떤 목표로 해서 지금 같이 합쳐서 비례의원을 같이 섞어서 놓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내각제 국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각제 국가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정당 간의 합정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각제인데 예. 이것은 선거가 하기 전에 우리 그러면 비례연합정당에서 진보 정당들이 같이 한 집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후보를 내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획득하자. 예. 그렇게 되면 수가 뭐 예를 들어서 10석, 12석 이게 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을 뿐더러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애초에 선거법이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예. 미래한국당한테 상당히 표를 뺏기면 예. 일당의 자리를 놓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일당의 자리를 뺏기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도 뺏기죠. 법사위원장이라든가 국회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에서 국회 운영에 상당히 난기류를 맞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은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예, 안타까운 저희가 마음입니다. 세부적으로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예, 또 아까 뭐 정당방위 불가피성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일당 사수라는 목표가 좀 있으니까요. 민주당에서도 이제 비례연합정당에 동참을 권했죠. 정의당 또 민생당에 정의당은 거부 의사를 밝혔고 민생당은 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막판이라도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나야 끝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저는 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후보 예. 등록을 하면 끝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후보 등록을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은 이달 27일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략 한 2주 정도가 남았죠. 그러면 결국 이제 정당이라는 것이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분도 중요하지만은 실리가 충족이 되면은 정의당 그리고 민생당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당장 이제 민생당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은요. 네.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은 3% 정당 지지율 미만일 경우에는 의석 배분이 하나도 안 없죠. 되는 거예요. 예.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안타깝게도 민생당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율이 3%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범진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 쪽에서 대폭 양보하겠다. 의석수를 주겠다. 예. 그러면 민생당 쪽에서는 저는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만 정의당의 경우는 현재 셈법상 자신들이 범진보 연합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아도 별로 손해될 것이 없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했을 때와 안 했을 때랑 비슷한 의석을 차지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이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자기들은 얻는 것이 없고 정의당이라는 어떤 진보 정당의 독자성, 이 차별성도 다 상실하기 때문에 네.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을 상세시켜 준다면은 참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정의당의 당론으로 불참을 이미 확정 지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예.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네. 준현동의 비례대표를 이끄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심상정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투쟁을 상당히 강도 높게 해왔고 그리고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이정미 했던 거예요. 대표가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13석, 참여하면 9석 이 정도로 해서 정의당이 오히려 참여하면은 손해를 보는 의석상에서 손해를 보는 결과가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나오기 계산식이 때문에 나오는군요. 예, 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 명분을 없애면서까지 그리고 지금 당론까지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 상황에서 명분도 버리고 여기에 과연 참여해서 예. 또 국민들한테 유권자한테 지역에서 또 호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럼 일단 전망을 합니다. 정의당만 놓고 보면 배 교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런 네, 상당히 확률이 희박합니다. 희박하지만 열려 있다. 그 그렇습니다. 정도군요. 두 분 다 어쨌든 희박하는 거에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그 금태섭 그러니까 민주당 뭐 미래통합당 지금 다 경선에 대해서 초반에 잘 나간 듯 하지만 마지막에는 역시 경선에 대해서는 뒷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했는데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에게 그렇습니다. 패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당원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잖아요. 근데 네, 그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한 건데 이게 뭐 조국 전 장관을 너무 비판해서 당내에서 이렇게 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당내에서 친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경선을 이거는 뭐 했으니까.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결론이 난 거거든요. 네.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인데 날라온 지 뭐 일주일밖에 안 된 전 부대변인 출신 여성에게 완전히 완패됐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완패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경선 우리 시민 여론조사 50% 예. 그리고 권리당원 여론조사 50%둘 다 해서 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금태섭 현역 의원의 여러 가지 정체성 문제도 있지만은 본인의 지역구 관리에 뭔가 하자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치 신인의 경우는 20% 가산점을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들이 이기기 어렵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예. 평소에 4년 동안 현역 의원은 지역구를 관리하는 거예요. 지역구 관리하면 뭘 얻겠습니까? 가장 첫째로 조직을 관리합니다. 네. 조직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대 경쟁자보다 권리당원을 압도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고 두 예. 번째로는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모든 면에서 졌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당이 좀 폐쇄적이지 않느냐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 금태섭 의원의 실력 부족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도 결론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본인이 수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이제 통합당 경선으로 한번 가보죠. 예. 네, 김형우 공관위원장 결국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 김미균 후보자의 전략 공천 철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 황 대표와의 기싸움이 정말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6곳 제의 요구도 했고 두 곳은 받아들였고요. 두 곳은 받아들였는데 달서갑하고 경남 거제죠. 이 두 곳은 이제 받아들였는데 나머지는 이제 뭐 그냥 가는 걸로 이렇게 경선. 인천 연수을입니다. 인천죠. 예, 인천 연수을하고 두 군데. 민경욱 지금 의원이 예, 있는 예. 그 곳이죠. 그 예. 지역이고. 대구 달서갑. 네네. 그러나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로 한국당이 공천 쇄신과 관련해 상당히 큰 회오리를 일으켰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여러 가지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친박 소위 말해서 친박 세력들이 일정 부분 공천에서 많이 탈락하는 네. 그런 이제 추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선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무소속 연대라든가 무소속 출마가 상당히 많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합당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표가 여러 가지 분산이 되면 민주당한테 어부지리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일을 창조적 파괴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수습은 누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수습을 하는 것도 공관위원장이 수습을 하는 수습의 어떤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닌가.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관위원장이 대표와 전혀 다르게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당의 내부를 들어가 보면 결국은 당 대표라든가 공관위원장이 유기적으로 저는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 정당의 지금까지의 역사였습니다. 완전한 독립은 사실상은 완전한 가능하기 독립이 어렵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정치는 결국은 동지라는 동지적 결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의리가 지배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어떤 세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강서도 마찬가지로 네. 친문 세력이 상당히 지금 결집되어 있는 것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 통합당도 마찬가지로 황교안 현 대표의 의중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공천에 관여는 하지 않지만 예. 그런 방향성은 공관위원장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어떤 공천의 칼날을 휘두르고 여기에 여러 가지 저항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보다도 네. 여러 가지 표면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공관위원장이 사퇴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그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뭐 잘한다 아니면 뭐 보통이다 아니면 실망스럽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후보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는 우리의 정치의 어떤 흐름을 보면 이제 개파 정치의 소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개파 정치에 희생당한 몇 분도 안타까운 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최고위에서 한두 명은 저는 구제를 해줘야 되는 구제라는 조건은 뭐냐면 개량적 측정으로 네. 지역적인 여론조사를 해서 정말 이 사람은 지역에서 여론적인 추이가 상당히 높고 만약에 이분이 무소속 나올 때는 우리가 패할 수도 있다. 그런 지역 몇 군데는 알겠습니다. 최고위에서 제의를 해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 통합당의 또 공천은 현역 50% 그리고 TK 지역으로는 60%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저는 성공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후임으로는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제안을 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락할 가능성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영입하는 그 선택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상당히 고령이에요. 네. 지금 80살이시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권자, 우리 국민들이 참신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당히 철새 정치인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시다시피 지난 19대 총선 때는 박근혜 전 대표의 요청으로 당시에 새누리당에 공천을 다 총괄했고 그리고 지난번 20대 총선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요청으로 민주당 쪽에서 또 공천을 책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미래통합당 쪽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 과연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철새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쪽에서는 선거의 달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제 선거의 달인이라는 거는 이전에 두 번의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네네. 건데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새 이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네네. 거죠. 다만 이제 비례통합당 입장에서는 적의 장수를 적의 사람을 데려왔다. 라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이미지.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이제 경제민주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이 카드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진보의 색채가 필요했으니까 그때가 좀 오히려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는 오히려 당을 좀 중도로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친문 친노를 상당히 배제해서 그런 성공을 봤는데 간 이번에 경제민주화라는 카드가 미래통합당에 필요한 카드인지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효과가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선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하게 된다면 미래통합당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게 바뀔까요?
뭐 당은 일단 누가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는 과정 직전까지만 시끄럽지 들어오면 조용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천 거의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공천은 끝났지만 공천을 아마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면 몇 군데 조정을 할 것이다. 강남 가볼 얘기를 지난번에 예. 인터뷰에서 했듯이 태영호 지금 예비후보. 상징적인 지역 몇 곳은 뭐 교체를 할 가능성이 있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못 받을 이유가 없다. 네. 상당히 저는 매력적인 카드라고 봅니다. 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령이지만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이미지인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욕심과 사심이 없다. 지난번 비례대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도 했지만 예. 중도에 이것이 아니다 하고 뛰쳐나온 전력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봐서는 이분은 사심이 없고 한국당이면 한국당에 맞는 그런 어떤 경제민주적인 측면에서 예. 이것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0초밖에 두 분이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은 그러면 어떤 유권자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주목해야 된다 한 말씀씩만 하나만 짚어주시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문제가 아닌가. 경제.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네. 한국은행 총재까지 불러가지고 알겠습니다. 경제 금융에 점검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은? 뭐 재난과 안전이 지금 코로나 네. 어차피 선거 직전에 일어난 이런 대형 이런 사건들은 예. 그것의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경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근본적인 목표이고 재난안전? 재난안전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